문학 86페이지 피면 돼요. 86페이지. 오늘 볼 소설은 광장이라는 소설입니다. 오늘 소설은 굉장히 어려울 거야. 굉장히 어렵고 사실 너희들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야. 조금 복잡해. 그래서 한 이건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쯤 정도 돼야지 좀 이해를 그래도 했구나라고 싶은데, 그러니까 오늘 좀 가볍게 볼 거고 복수 테스트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을 거다. 이 문학은 알겠지? 그러니까 이 소설의 갈래를 한번 보자면은 얘는 우리 소설 길이에 따라서 단편이랑 중편, 장편이 나누는 걸 알지? 얘는 장편 소설에 속하면서 관념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관념 소설. 우리가 보통 관념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 그 관념이 뭐냐? 관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작가가 어떤 일에 대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이를 뭐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관념이라는 거는 구체적인 거야, 그럼 추상적인 거야? 추상적인 거잖아. 추상적인 걸 다루니까 조금 이야기가 어렵겠지. 다른 그 사람의 머릿속에 우리가 들어갔다 온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 조금 이야기가 어려울 거고. 그리고 나서 얘는 이제 분단 소설이다. 분단 소설. 그러니까 뭐 분단 이후의 산 이런 것도 있잖아. 분단에 관련된 걸 다루면은 분단 소설이라고 불러버려야 돼. 그래서 분단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 작품이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좀 주제부터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분단이 좀 이데올로기에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란 또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간단하게 정말 가볍게 설명하면 사상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사상. 지금 한반도가 분단이 되어 있잖아.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잖아, 그지? 남한과 북한의 사상은 달라, 그지? 남한은 자유주의고 북한은 사회주의잖아. 체제도 다르고 사상도 달라. 그러니까 이런 이 분단하고 있는 그 상황의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그 이 사상의 갈등에서 어떻게 바람직한 삶을 찾아야 하는가라는 게 이 시가 아니라 이 소설의 주제거든. 좀 어려운 내용이야. 그래서 막 엄청나게 다 이해를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좀 상징적인 소재가 많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뭐 소설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상징적인 소재들은 다 그게 어떤 상징을 하는지 한 번씩 다 봤었어. 그러니까 얘도 한 번씩 그렇게 보면서 할 거고. 근데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은 좀 소설에 들어가기 전에 원래 이제 뭐 한반도가 있었지. 그러니까 조선에 있었다가 대한제국 시절이 되고 그러다가 일제강점기를 거쳐, 그지? 일제강점기에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세계적인 어떤 세계의 어떤 흐름에서는 세계에서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서 2차 대전 이후에서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어떤 진영의 대립이 있단 말이야. 자유주의의 대표는 누구야? 전 세계에서 자유주의 대표 누구야? 어떤 나라일 것 같아? 미국? 미국. 그다음에 이때 사회주의 대표는 소련이었어. 소련, 러시아가 아니라. 근데 한반도를 보면은 중국이랑 일본 사이에 끼어져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중국은 사회주의 진영이고 일본은 자유주의 진영인데, 그럼 이 한반도는 어떻게 할 거냐? 가운데 껴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이 38도선 이 북쪽은 이제 소련군이 주둔을 하게 되고, 그 이 남은 이제 미군이 주둔을 하게 되지. 그래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체제가 달라지고 이렇게 해서 분단이 된다는 기본 지식을 일단 알고 있어야 돼. 이걸 알고 볼 건데, 이 광장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이 누구냐고 하면은 얘가 이명준이라는 이명준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얘가 이제 대학교는 남한에서 다녀. 그러니까 남한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좀 이 남한의 어떤 그 광복 직후에는 또 그러니까 분단하고 나서는 남한이 원래 더 살기 어려웠었어. 북한보다 살기 어렵기도 했고 정치가 조금 더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명준은 남한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와중에 얘네 아빠가 월북을 해버려. 이명준의 아빠가 월북을 해.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자유주의 나라에서 사회주의 나라로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면 이 나라, 자유주의 나라를 유지할 수가 있어, 없어? 없겠지. 사람들이 빠지면은. 그러니까 이제 얘를 이제 이명준의 아빠가 도망갔으니까 이명준을 잡아서 고문을 하는 거야. 뭐 내 이유 같은 걸 물어보거나 그랬겠지. 너도 사회주의냐 이러면서. 근데 그것 때문에 이명준도 이제 힘드니까 얘도 북한으로 도망을 가버려. 근데 얘가 그래서 이때 하는 말이, 남한은 밀실 같다 그래. 밀실. 남한 사회는
밀실은 밀폐된 방이라는 거야. 밀폐된 방. 그럼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 밀실이 뜻하는 건 뭐냐면은 개인적인 거야. 개인적인 삶. 그 개인적인 공간이지. 밀실은. 그지?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으로 가. 얘가 하는 말이니까 남한 사람들은 너무 남한 사회는 그 개인의 밀실만 치중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인 삶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개인주의적으로 산다. 어떤 그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얘가 월북을 하는데 막상 북한에 가보니까 어때? 자기 생각이랑 또 다른 거야. 그래서 북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광장. 광장이라는 거는 좀 넓게 뻥 뚫려 있잖아, 그지? 그럼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지. 그래서 얘는 집단적인 공간인데 집단적 또는 사회적 공간이 되는 거. 근데 어떤 광장이냐? 그냥 광장이 아니라 북한 사회는 공허한 광장이라 그래. 그러니까 남한에 가서도 별로 남한도 비판적인 시각이었고 희망을 가지고 북한으로 갔지만 북한에서도 막상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았던 거지.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이러한 삶 속에서 이명주는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일단 밀실과 광장의 어떤 차이점을 알고 넘어가야 돼. 이게 좀 제일 중요한 거라서. 이게 또 앞에 나오는 부분이라서 지금 여기 짚고 넘어간 거고. 이제 앞부분 줄거리 같이 보면은 철학과를 다니던 대학생 명주는 월북한 아버지로 인해 치안 당국에 끌려가 고초를 겪고 풀려난다. 이 문제로 남한 사회의 환멸을 느낀 명주는 월북하여 노동신문의 기자로 일하게 되지만 매번 당 간부에게 비판을 받자 기자 생활을 접고 노동 현장에서 일하다가 부상을 당한다. 이때 노동신문은 이제 월북한 아버지의 친구였나 좀 아버지 빼기한다 정도 그런 걸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아빠가 먼저 월북을 했다고 했잖아. 근데 이때 옛날에는 어떤 사회주의에 대한 좀 그런 이상 같은 게 있었거든. 그 직접 그러니까 좀 밝혀지기 전에는 뭐 엄청 되게 좋고, 왜냐면 남들 다 우리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살아가는 그런 게 사회주의니까 그렇게 되는데 막상 가보니까 어떠냐면 아빠가 그냥 부르주아 여자랑 결혼해서 그냥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한이랑 똑같이 살고 있는 거지 사실. 그런 거에 어떤 실망도 하고 이렇게 일이 있다가 이제 노동 현장에서 부상을 당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위모는 발레리나의 은혜를 만나 서로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게 되는데 이제 은혜가 예술제가 열리는 소련으로 넘어가려고 해. 소련으로. 근데 이 명준이는 가지 말라고 하거든. 근데 이제 은혜가 무시하고 그냥 소련으로 가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은혜가 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좀 어떤 사과를 받기 위해서 다시 얘도 전쟁터로 오는데, 그러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 이명준은 인민군 장교로 참전하게 되고 이 은혜는 이 명준이에게 사과하기 위해서 간호병으로 지원을 하게 돼.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그런 사랑을 하고 이제 은혜가 임신을 하는데 이제 은혜는 명준의 아이를 가진 채 죽고, 그 다음에 이 명준은 포로가 되어서 포로 송환을 위한 심사를 받는 게 앞부분 줄거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 어떤 내용이 펼쳐질 거냐면, 일단은 하나 미리 얘기하면 내가 그림에 썩 소질이 있진 않거든. 그래서 그냥 끄덕끄덕 하지 마. 끄덕끄덕 하면 안 되지. 그냥 대충 이해를 돕기 위한 좀 그림이라 생각을 해. 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여기 뭐 요런 천막이 있어. 이런 천막에서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이거 책상이야. 책상 사이에 두고 있는 거야. 얘가 이제 명준이야. 명준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이제 가의 시작 때 보면은 자 앞에 앉은 장교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한다 부분 있잖아. 요 앞에 말하고 있는 데가 이제 북한 측이야. 그러니까 지금 가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얘가 포로라고 그랬잖아. 근데 얘가 남한에도 살았고 북한에도 살았고 이때 당시에 포로를 잡으면은 그냥 바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너 어디 살래 선택권을 줬어. 남한으로 갈지 북한으로 갈지. 그러니까 북한 측 이야기가 지금 명준한테 설득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내용이 이제 가 부분 보면은 자 앞에 앉은 장교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한다. 왜? 설득하기 위해서. 보통 갑자기 좀 모르는 사람이 부드럽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면은 뭔가 목적이 있는 거야. 어떤 꿍꿍이가 있는 거야. 근데 동무 앉으시오 하고 명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소? 라고 하는데, 우리 옛날에 분단되기 전에 생각을 해봐. 내가 저기 전라남도 사람이야. 근데 그냥 갑자기 좀 함경북도로 가보고 싶어. 그럼 갈 수 있어 없어? 뭐 기차를 타고 말을 타고 갈 수 있어 없어? 가려면 가지. 그지? 근데 분단되고 나서는 내가 지금 우리가 북한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어? 못 가잖아. 그래서 분단 이후에는 어떤 이 이념의 대립 때문에 이념의 어떤 갈등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거야. 어느 쪽으로 가겠소라고 하는 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명준은 뭐라 그러냐? 얘는 어디로 간다 그래 지금? 중립국으로 간다 그래. 중립국. 그러니까 중립국은 지금 이 한반도처럼 남한과 북한의 어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이런 이념의 갈등 없이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야. 이 중립국이라는 곳은. 그래서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바싹 내밀면서 말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거지. 자,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나라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에 가서 어쩌자는 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설득하고 있는 근거가 뭐야? 중립국 거기 좋은 거 아니다. 거기도 자본주의 국가라서 자본주의 국가들은 다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명주는 뭐라 그래? 또 중립국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명주는 그냥 중립국 무시야. 그냥 중립국만 계속 반복을 해.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이오. 자랑스러운 권리를 왜 포기하는 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 북한 측 장교가 이야기하는 자랑스러운 권리는 어떤 권리일까? 북한에 살 수 있는 권리. 그렇지. 북한에서 살 수 있는 권리야. 지금도 생각해보면은 북한은 좀 되게 좀 병적으로 종교적으로 되게 광신도적으로 찬양을 한단 말이야. 그 체제를.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이때 북한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명준이한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중립국 근데 또 이러지. 자, 이번에는 그 옆에 앉은 장교가 나앉는다. 동무, 지금 인민공화국에서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연금 법령을 냈어. 이게 제도적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걸 설득하는 근거로. 자, 동무는 누구보다도 먼저 일터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너가 북한으로 오면은 사회적으로도 뭐 경제적으로도 지원해줄 뿐더러 너 사회적인 영웅이다. 그러니까 명예를 얻을 수가 있다. 다 하는 거지. 자, 전체 인민은 동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고향의 초목도 동무의 개선을 반길 거요. 근데 또 중립국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들은 머리를 모으고 소곤소곤 상의를 한다. 처음에 말하던 장교가 다시 입을 연다. 동무의 심정도 잘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명준이 계속 넘어와 안 넘어와? 안 넘어오고 있지. 안 넘어오고 있으니까 뭐지? 좀 뭔가 캥기는 게 있나? 이렇게 물어보고 생각을 한 거지 얘들끼리. 그래가지고 이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오랜 포로 생활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간사한 게임수에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도 용서할 수 있어. 그럼 염려는 하지 마시오. 우리 지금 너 낚시하는 게 아니라 너 북한으로 오면 자와라 차별하려는 게 아니라 처벌 같은 거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넘어와라.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거. 자, 공화국은 동무의 하찮은 잘못을 탓하기보다도 동무가 조국과 인민에게 바친 충성을 더 높이 평가하고 일체의 보복행위는 없을 것을 약속하고, 동무는 근데 또 말을 또 끊고 이명준은 중립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중공 대표가 날카롭게 뭐라 외쳤다. 설득하던 장교는 증오에 찬 눈초리로 명준을 노려보면서 내뱉었다.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어땠어? 북한 측 장교가 웃으면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지.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근데 명준이가 설득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좀 증오에 찬 눈초리로 노려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나로 이제 넘어올 건데, 나는 북한 측에서 이야기였잖아. 그럼 나는 누구겠어? 남한 측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근데 왜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냐? 지식인들은 어쨌든 배운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전쟁을, 6.25 전쟁을 예시로 들면은 전쟁은 권력자들이 이권을 위해서 일으킨단 말이야. 그지? 권력자들이 이득을 위해서 일으키는 게 전쟁인데, 정작 전쟁에 나가는 건 권력자들이 아니야.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지? 그러니까 이런 모순점들을 지식인들은 알고 있다 이거야. 알고 있으면 사회 불만이 있어 없어? 당연히 있겠지. 그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버리겠습니까? 종기가 낫다고 말이죠.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종기랑 제 몸을 이야기한 거는 종기는 뾰루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봐. 뭐 내 손에 뾰루지가 났어. 너네 손 자를 거야? 뾰루지 났다고? 아니지.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뭐 작은 모순점이 있어도 누가 자기 나라를 버리겠냐 이 얘기야. 조국을 버리겠냐. 그래서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 열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남한 측에서는 이명준한테 당신 같은 지식인들이 와서 좀 나라를 좀 잘 살게 해야 된다라고 사명감을 지금 이렇게 불어 넣어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나는 당신보다 나오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는 서술자 나가 아닌 건 알지? 이건 대화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얘는 1인칭 시점 아니다. 그래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자,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되주십시오.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도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낯선 땅은 어디야? 중립국. 여기서 말하는 낯선 땅은 중립국이지. 북한이 아닌 이유. 보통 북한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북한이 아닌 이유는 이명준은 남한에서도 살고 북한에서도 살았어. 그러니까 낯선 공간이 아니야 북한은. 여기서 말하는 낯선 땅은 중립국이다. 자,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만약 남한에 오는 경우에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남한 측 설득자는 이명준 보고 이제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 동생 같아서 그러는데 너 오면은 내가 좀 개인적으로 도움도 좀 줄 생각이 있다.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개인의 감정에도 설득을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명준은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천막 천장을 올려본다. 대화를 하는데 사람 눈을 안 쳐다보고 위에 천장만 바라보고 있어. 이 얘기는 관심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한층 가닥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외듯 나직이 말할 것이다. 중립국. 근데 여기서 하나 이상한 점이 있어야 돼. 그 동안은 뭐 말했다 이런 식으로 종결 어미를 썼는데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할 것이다. 그렇지, 할 것이다. 그럼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잖아. 안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실은 이 나 부분 있잖아. 아까 가는 북한 측이고 나는 이 이명준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현실이 아니라 지금 이 가에서 이 북한 측 설득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명준이 생각을 하는 거야. 저 반대쪽 남한 쪽 텐트에 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상상을 하는 모습이야 지금 이가. 그래서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툭 치면서 곁에 앉은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미군은 어깨를 추스르며 눈을 찡긋하고 웃겠지, 그지? 여기서 추측의 의미가 나타나잖아, 그지? 그러면서 지금 보면 어떠냐면은 막 지금 이명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막 설득을 하잖아, 설득할 때는. 근데 설득이 안 돼서 그럴 때는 어때? 아님 말고 이런 분위기라고.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지? 자, 넘어와서 88페이지. 이제 얘가 어렵거든. 여기서부터가.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한데.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에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왜 웃었냐면은 자, 보통 우리가 A랑 B 중에 둘 중 하나 골라라고 하면 뭐 고를 거야? A나 B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겠지. 근데 이명준은 지금 어떻게 했냐? 얘는 C를 고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해서 현실에 저항을 한 거라는 거지. 현실에 대한 저항을 한 거야 이명준은.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통쾌함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웃고 있는 거다. 눈물이 찔끔찔끔 번지고 침이 걸려서 헥헥거리면서도 그의 웃음은 멎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슬슬 시작이 되거든.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는 없는데 사람이 마시기는 한 사발의 물. 그러니까 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너희가 막 상상을 해봐. 너희가 물을 3일 동안 못 먹었어. 그럼 목이 굉장히 마르겠지. 그렇지? 근데 바다를 줄게 라고 이야기해. 바다 물 많아. 엄청 많잖아. 그렇지? 근데 너네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 돼? 안 돼? 안 돼. 바닷물 먹으면은 삼투압현상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 목마를 때 더 갈증을 일으키고.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바다는 마실 수가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요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얘는 바다가 뜻하는 거는 그냥 허황된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허황된 이상. 바다가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는 허황된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마실 수 없으니까 사람이 직접.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좀 이야기를 해주면은 우리는 자유주의니까 자유주의 국가니까 자, 자유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야? 자유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 4번. 자유지 자유. 그렇지? 자유주의니까 자유가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가 사람들을 홍보하는 그러니까 모집하는 게 뭐야? 당신 뭐든 할 수 있다. 당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뭐 의사가 되고 싶어? 의사 할 수 있어. 변호사를 하고 싶어? 변호사 할 수 있어. 연예인 하고 싶어? 연예인 할 수 있다. 이게 자유주의야. 근데 우리가 현실을 살아보면 그게 돼야 안 돼. 안 돼. 나도 배고프 차고 싶어. 근데 그냥 안 돼. 안 돼. 그지? 이런 거야. 이게 허황된 이상이야. 지금 얘가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한 사발의 물은 어때? 사발의 물을 조금밖에 안 들어있잖아. 그지? 근데 얘는 우리가 마실 수 있다고. 그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한 사발의 물은 뭐냐? 얘는 현실이야, 현실. 그럼 이 바다와 한 사발의 물은 이상과 현실로서 서로 지금 대립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고 쭉 이어서 보면은 자, 준다는 것도 허황하고 가지런히 한 것처럼은 예, 바다와 한 잔의 물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눈물과 땅과 피 그것을 셈할 줄 모르는데 잘못이 있다. 그러니까 이 이상과 현실의 어떤 그 괴리를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의 차이 있잖아. 그거를 깨닫지 못한 거기서 오는 좀 고통과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배고프자가 되고 싶어 꿈에서는 근데 현실 딱 통장 까봤더니 어때? 꼴랑 3,000원 있어. 그럼 슬퍼 안 슬퍼? 굉장히 고통스럽겠지. 그렇지? 왜 나는 배고프자가 될 수 없지 하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에 자란 지식 노동자의 슬픈 환상 이 명준을 비롯한 다른 지식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환상이니까 네, 과학을 믿은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게지 라고 하는데 과학을 믿었던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다. 그럼 이 과학은 거짓말을 해 안 해?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과학이 이야기하는 거는 객관적 진실이야. 근데 지금 과학이 아니라 뭘 믿었다고 하냐면은 마술을 믿었다고 한다고. 마술은 어때? 막 모자에서 막 비둘기 나오고 막 비둘기가 꽃으로 변하고 되게 막 신기하고 아름답고 그렇잖아. 근데 마술의 근본은 결국 뭐야? 본질은 눈속임이야. 속임수야. 그러니까 진실을 믿은 게 아니라 속임수를 믿었다 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준다는 마술사의 말을, 그러니까 이 헛된 이상을 지금 사람들한테 계속 불어 넣는 거지 마술사들이. 그러니까 자유주의 오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럼 계속 그렇게 불어 넣는 사람들, 이 마술사들은 결국 권력자가 되겠지.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지?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도 권력자들이야. 자, 뻔히 알면서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꼬임을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낌새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오자.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이 권력자들이 계속 이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 자유주의면 행복하다, 뭐 사회주의면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탐험하러 나간 거지. 그래서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낌새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보자.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권력자들이 항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지식인들은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권력은 다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다.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은 그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다. 권력자들이 이 바다의 난파자들을 감옥에 가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난파자라는 거는 바다에서 어떤 목적지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식인들이 이 이상을 탐구하러 간 거야. 바다로 나가지. 그지?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바다에 가는데 이 바다에서 난파를 당한다고. 왜? 현실을 깨달았으니까. 이상이 그렇게 막상 좋은 게 아니네. 자유주의, 뭐 사회주의라는 게 그게 말처럼 되는 게 아니네를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바다의 난파자가 된 거야. 목적을 이뤘잖아. 이상에서. 그지? 그래서 얘네들이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권력자들은 얘네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왜? 못된 균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못된 균은 진실이지. 진실.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지식인들이 뭐라고 하겠어. 이 이상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우리 현실의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떠나 안 떠나? 떠나겠지. 권력자들은 그걸 막아야 되니까. 이런 진실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역사는 소구름으로 움직인다. 사람의 커다란 모순과 업에 비기면 아무 자국도 못 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대까지 사람이 만들어낸 물질 생산의 수학을 고르게 나누는 것만이 모든 시대에 두루맞는 가능한 일이다. 마찬가지 아닌가? 벌써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 동네가 알아낸 슬기, 사람이라는 조건에서 비롯하는 슬픔과 기쁨을 고루 나누는 것, 그래봐야 사람의 조건이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어려움의 크기에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이루어놓은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루어야 할 것에만 눈을 돌리면 그 자리에서 그는 삶의 힘을 잃는다. 이 얘기는 이상만 쫓을 게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인식해야 된다. 이 얘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이 풀어야 할 일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죽음이다. 은혜의 죽음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이 북한에 있을 때 이명준의 애인의 이름이 은혜지. 은혜가 죽음을 당했을 때 이명준 배에서는 마지막 돛대가 부러진 셈이다. 돛대에는 돛이 있잖아, 그렇지? 돛을 피면은 바람을 받고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돛대가 부러지면 돛을 필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배는 앞으로 나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 이명준이라는 사람은 은혜의 죽음으로 인해서 삶의 희망이 꺾였다라는 뜻이야. 이게 삶의 희망이 꺾였다. 자, 이제 이루어놓은 것에 눈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다. 팔자 속안으로 빨리 늙는 사람도 있는 법이었다. 사람마다 다르게 마른데 몸의 길, 마음의 길, 무리의 길, 데일 언덕 없는 난파꾼은, 이 데일 언덕 없는 난파꾼은 이제 이명준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하고 물결 따라 나선다. 자, 환상의 술에 취해 보지 못한 섬에 닿기를 바라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환상은 또 뭘까? 환상의 술, 이게 뭘 것 같아? 이상이야, 현실이야? 이상이지. 그래서 환상의 술, 그러니까 이상에 취해서 보지 못한 섬은 또 어디? 그럼 보지 못한 섬은 어딜 것 같아? 응? 아니지, 보지 못한 섬은 뭘 것 같아? 그렇지. 이명준이 가기를 원하는 곳, 닿기를 바라면잖아. 그렇지. 이명준이 어딜 가고 싶어 했어? 중립국을 가고 싶어 했어. 그래서 보지 못한 섬은 중립국이야. 그리고 그 섬에서 환상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서운 것을 너무 빨리 본 탓으로 지쳐 빠진 몸이 자연의 수명을 다하기를 기다리면서 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한 중립국 핵이었다. 그러니까 이 이명준은 이 2년간, 그러니까 자유주의, 사회주의가 갈등을 막 봤으니까 그 이상 이 갈등이 없는 곳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 이래서 이명준이 중립국을 선택을 했구나. 이명준이 중립국을 선택한 이유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 중립국은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다. 하루 종일 거리를 싸다니는데도 어깨 한번 치는 사람이 없는 거리.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지 또 모를 뿐더러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완전 낯선 땅에 가면은 사람들이 너 자유주의야 사회주의야 이러지 않는다는 거지. 그냥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행인일 뿐이라는 거야.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이해되니?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명준은 중립국을 선택을 하거든. 그래서 중립국을 가는데 인도야 인도. 그래서 인도를 가는 배 안에서 이제 이야기가 이어질 건데 이명준이 대학생이었잖아. 그러니까 영어를 할 줄 알거든. 그래서 이제 인도로 가는 배 안에서 선장이나 선원들이랑 그 행인들이랑 이런 승객들이랑 통역을 해주는 역할을 아무튼간에 그렇게 이제 인도로 가는 배에 타게 된다. 아무튼 이어서 90페이지를 펼치면 되는데 90페이지 그래서 좀 제일 어려운 부분은 조금 넘어왔어. 이제는 제일까지는 아니고 그 두 번째로 어려운 부분이야. 자, 복도로 나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은 자, 이해를 위해서 또 그림을 또 한번 그려주자면은 자, 배야 배. 이명준이 중립국인 이제 인도로 가는 배를 타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 배를 타는데 그래서 통역을 만든다 그랬지. 이런 배를 타고 가고 있어. 배를 타고 배 바다가 있겠지 이렇게. 이게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명준이 여기 있어. 얘가 명준이야 명준이가 이렇게 있고 간 도중에 뭘 보냐면은 바다를 나가면 우리가 뭘 볼 수 있어? 하늘에 떠 있는 게 뭐가 있어? 바다에. 구름 말고. 그치 새. 무슨 새? 갈매기. 이 갈매기를 본다고 내가. 이명준이 이 갈매기를 봐요. 이 갈매기. 반대야? 아니야? 반대하고예요. 안 그리지 너무 오래돼서 갈매기를. 이렇게. 어? 이렇게 그려? 네. 이게 좀 낫지 않나? 그지? 오케이. 자, 갈매기 이렇게 있어. 갈매기를 본다. 이 말이야. 근데 이명준이 이제 뭘 이렇게 생각을 하냐? 얘가 이제 이 갈매기를 보고 나를 감시하러 온 감시장가라고 생각을 해. 이 갈매기를 보고. 그래서 이 선장실에서 이제 총을 꺼내가지고 이 갈매기를 쏘려다가 안 쏘는데 안 쏴. 그리고부터 다시 이 이야기로 돌아오면 되는 거야. 교재 다시 보면은 복도로 나선다. 복도에도 임기청은 없다. 선장실로 올라간다. 선장은 없다. 벽장문을 연다. 총이 제자리에 세워져 있다. 벽장문을 닫는다. 서랍을 열고 아까 선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미처 돌려놓지 못한 총알을 제자리에 놓는다. 그러니까 아까 미처 돌려놓지 못한 총알을 제자리에 놓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이전 장면에서 총을 맞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스토리야. 그래서 총을 왜 맞았는지에 대한. 그래서 지금 보면 기억에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을 보면 어때? 문장의 길이가 되게 짧아졌어, 그지? 이 문장 길이가 짧은 거를 여러 개 반복을 하면서 어떤 이 지금 심리가 되게 불안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 긴장감을 조성을 하면서. 자, 몹시 중요한 일을 마친 사람처럼 홀가분해진다. 테이블로 가서 해도를 들여다본다. 이 배가 밟아온 자국이 연필로 그려져 있다. 선장이 하는 것처럼 컴퍼스를 손가락으로 꼬나잡고 해도 위를 재보는 신용을 한다. 한참 장난을 하다가 컴퍼스를 던져버린다. 그때 여태까지 한 손에 부채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안다. 아까 침대에서 손에 잡힌 대로 들고 온 것이다. 의자에 걸터 앉아서 부채를 쭉 편다. 바다가 있고 갈매기가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자, 이 부채 또 어떻게 그려져 있냐? 오늘 그림이 좀 많아서 굉장히 쉽지 않은데 제가 좀 이런 식으로 있어. 근데 그림 말고 또 봐야 돼.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 부채가 이렇게 생겨 있으면은 이 부채가 여기다가 바다가 그려져 있다. 바다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게 뭐 또 이런 식으로 또 갈매기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런 부채가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상상을 하면 돼. 오른손에 있었어. 이명준의 오른손에. 그래서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다가 스르르 눈을 감는다. 머릿속으로 허허한 벌판이 끝없이 열리며 희미한 모습이 해돋이처럼 차츰 떠올라온다. 바에서 이제 보면은 펼쳐진 부채가 있다. 부채의 끝 넓은 테두리 쪽을 철학과 학생 이명준이 걸어간다 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뭐야? 과거의 이야기로 돌아간 거야. 예? 과거 회상을 한 거지. 그래서 부채는 과거 회상을 일단 매개체야. 이 부채를 보면서 과거를 회상을 한다는 거지. 그냥 철학과니까 이 넓은 쪽 여기 요 넓은 테두리 보이지? 여기를 이제 이명준이 걸어
갔는데 대학생이야. 철학과 대학생이면 얘는 남한에 살 때야, 북한에 살 때야? 남한에서 살 때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남한에서 살 때를 지금 상상을 하고 있는 거야, 회상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자, 가을이다. 겨드랑이에 낀 대학 신문을 꺼내 들여다본다. 약간 자랑스러운 듯이. 그러니까 이 시대의 대학생이면은 그래도 난 지식 계층이니까 좀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여자를 깔보지는 않아도 알 수 없는 동물이라고 여기고 있다. 책을 모으고 미라를 구경하러 다닌다. 정치는 경멸하고 있다. 그 경멸은 실은 강한 관심과 아버지 일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인 줄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강한 관심은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해방 직후에 남한이 더 부패했다는 거야, 정치가.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는 월북을 했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정치를 경멸하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다음에 부채의 안쪽 좀 더 좁은 너비에 바다가 보이는 분지가 있다. 거기서 보면 갈매기가 날고 있다. 윤회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조금 더 내려온 건 맞지?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윤회한테 이야기하는데 여기 어디냐면 월북할 때. 근데 갑자기 또 윤회는 누구냐라고 하면은 이 명중이가 잘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남한에서도 연애를 했어. 이 윤회라는 애랑 연애를 하고 또 이 북한에 가서 또 은혜라는 애랑 또 연애를 하고 뭐 아무튼 이런 명준인데 막 겉으로 봤을 때는 이 무슨 철학적인 그런 척을 해놓고도 뭐 즐긴 건 다 즐긴 애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이 남한에서 처음에 윤회랑 살 때 윤회랑 만날 때 그때 이제 아버지가 월북을 하고 나서 윤회한테 막 자기 고충을 이야기를 하다가 그거를 이제 좀 극복하지 못하고 윤회를 그냥 두고 얘는 도망간단 말이야. 월북한 거야 그렇게. 그러면서 지금 월북을 하면은 당당하게 갈 수 있어 북한? 아니요. 못 가지. 그러니까 미립국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고기잡이 배에 타 있는 건데 근데 잠들면서 지금 잠깐 꿈을 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뭐라고 나오면 윤에게 뭐 날 믿어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벌어지냐? 고기 썩는 냄새가 역한 배 안에서 물결에 흔들리다가 깜빡 잠든 사이에 유토피아의 꿈을 꾸고 있는 그 자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선인 콜로스 숙소의 창에서 불타는 전용문의 힘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도 있다. 구겨진 바바리 코트 속에 시래기처럼 바랜 심장을 하고 심장이 바랬대. 시래기처럼 심장이 바랬다. 좋은 걸 것 같아? 나쁜 걸 것 같아? 나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막상 북한에 갔더니 어때? 자기 생각이랑 너무 달랐던 거야. 그래서 북한 사회도 실망을 한 거지. 그걸 지금 뜻하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시래기처럼 바랜 심장을 하고 은혜가 기다리는 하숙으로 돌아가고 있는 9월의 어느 저녁이 있다. 도어의 뒤통수를 부딪히면서도 악마도 되지 못한 자기를 언제까지나 웃고 있는 그가 있다. 왜냐? 얘가 이제 윤회도 냅두고 그냥 혼자 북한으로 넘어갔잖아. 거기서 적응했어 못했어? 제대로 못했다는 거야. 적응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적응도 제대로 못한 자신을 스스로가 비웃고 있는 거지 이게. 자, 그의 삶의 터는 부채꼴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다. 자, 이게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잖아. 부채의 모양이. 이게 뭐냐면은 이 이명준의 행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야. 왜냐하면은 남한에서 살 때는 어때? 그래도 북한 가면 행복하게 살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근데 막상 북한 가서 까보니까 어때 현실이? 아니야. 북한도 행복하지가 않아. 그럼 이명준이 느끼는 건 어때? 남한도 행복하지 않고 북한도 행복하지 않은데 북한도 행복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되니까 행복이 점점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채꼴 모양이 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은혜와 둘이 앉고 뒹굴던 동굴이 그 부채꼴 위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동굴은 그러니까 이 명준이와 은혜의 어떤 밀실이지. 이 둘만의 공간인 거야. 얘도. 그래서 자, 사람이 앉고 뒹구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느니 어디선가 그런 소리도 들렸다. 그는 지금 부채 사북자리에 서 있다. 그러니까 이명준은 이 사북자리가 요거거든. 부채가 이 교차하는 이 지점 여기에 서 있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이 부채는 결국 뭐냐 지금 이명준 그 자체야. 이명준의 삶을 지금 나타내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부채는 과거 회상의 매개체이면서 동시에 이명준의 삶이 되는 거야. 부채라는 애는. 그리고 이명준은 지금 뒷걸음질 치다 여기까지 왔다고. 사북자리까지.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삶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 끝내 그의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다. 자, 이제는 질문했는데 대답 요구하는 사람 없잖아. 그치? 자문자답하고 있다.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리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이 배를 탔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아무도 모르는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낯선 땅으로 가겠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과거를 부정하고 새 사람이 되겠다라는 건데 이게 적극적인 행동은 전혀 아니지. 자기 과거를 부정하는 건 극복이 아니라, 그지? 도피성이야 이게. 그래,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성격까지도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성격을 골라잡다니 모든 일이 잘 될 터였다. 다만 한 가지만 없었다면, 자 여기 다만 한 가지만 없었다면 밑줄을 치고 여기서부터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 의식의 전환.
다만 한 가지만 없었다면 이게 생각이 변했다는 거야. 생각이 변했다. 이 사복자리에서 어떻게 생각이 변하냐? 자, 그는 두 마리의 새들, 여기 두 마리의 새들 있지? 이 괜히 그린 게 아니야. 다 큰 그림이 있다고. 자, 그는 두 마리의 새들을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자,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의 용기를, 방금 태어난 아기를 한 팔로 보듬고 다른 팔로 무덤을 깨트리고 하늘 높이 치솟는 여자를,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야만 그들의 사랑을, 이라고 나오는데, 이명준이 처음에 이 새를 봤을 때는 뭐라고 생각했다고 했어? 감시자들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근데 지금 어때? 사복자리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명준이 생각이 바뀐 거야. 그래서 의식의 전환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그 부채의 사복자리에서는 이명준이 어떤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명준이 이제 어떻게 인식을 하냐? 자,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의 용기야, 그지? 그러니까 무덤 속에 죽은 사람이란 여자, 죽은 여자라는 거야. 근데 어때? 아이가 있어. 그럼 누구겠어? 은혜야, 은혜. 그러니까 이 새를 이제 감시자가 아니라 은혜와 자기 딸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명준이 어때? 자기는 지금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즉 과거를 잊고 살기 위해서 중립국으로 가잖아. 낯선 땅으로. 근데 그 가는 과정에서 은혜가 떠올라. 그럼 내 과거를 잊은 거야? 못 잊은 거야? 못 잊은 거지. 이걸 이명준이 이제 깨닫는다고. 아, 나는 새 사람이 될 수 없겠구나. 과거를 잊지 못하겠구나를 생각을 하는 거야. 넘어와서 92페이지 이제 마지막이야. 거의 다 왔어. 자, 거의 다 왔고. 4 보면은, 자, 돌아서서 마스터를 올려다본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바다를 본다. 큰 새와 꼬마 새는 바다를 향하여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다. 이 큰 새와 꼬마 새는 은혜와 자기 딸이 되는 거야. 이제부터. 이게 감시자가 아니야. 자,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을 명준은 처음 알아본다. 자, 이 은혜와 자기 딸은 이명준이 그리워하는 대상이지. 그지? 이 그리워하는 대상이 날아다니는 장소는 긍정적인 장소야? 부정적인 장소야? 긍정적인 장소지. 그럼 여기서 얘네들이 날아다니는 거는 바다잖아. 바다가 긍정적인 장소야. 그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우리 아까 앞에서 바다 나왔던 거 기억나? 바다와 한 사발의 물 기억나지? 거기서의 바다는 부정적이었어. 그지? 헛된 이상이었잖아. 근데 여기서의 바다는 어때? 좋은 거야. 이상향이야. 그치?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바다와 뒤에 나오는 바다가 다르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자, 부채꼴 사부까지 뒷걸음질 치는 그는 지금 핑크를 뒤로 돌아선다. 그러니까 우리도 막 뒤에서 뒷걸음질을 치다 보니까 절벽 끝이야. 한 발만 더 뒤로 가면 이제 떨어져 죽어. 그럼 당연히 우리가 사고를 전환하겠지. 우리도. 그러니까 이명준도 이제 끝까지 밀릴 때로 밀렸다가 여기서 사고가 바뀌었다는 얘기야. 생각이 바뀌었다. 그래서 제정신이 든 눈에 비친 푸른 광장이 거기 있다. 푸른 광장.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겠지. 바다는 파란색이잖아, 그치? 그리고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바다를 푸른 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얘네가 상징하는 것, 그러니까 바다, 푸른 광장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이념의 갈등이 없고 사랑만 있는 곳이야. 그래서 어떤 이 개인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이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이상적인 공간, 초월적인 공간이 되는 거지. 바다랑 이런 푸른 광장은. 그러니까 이명준이 말하는 밀실과 광장이 무조건 안 좋다 이게 아니라, 밀실과 광장,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이 적절히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물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너희들 앞에 수업을 하잖아. 그럼 나의 사회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선생님의 모습이 있겠지. 근데 나도 이제 내 친구들을 만나면은 그런 모습이 아닐 거란 말이야, 그렇지? 지금처럼 뭔가 그런 모습이 아닐 거야. 너희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너희들도 여기서 수업을 듣는 모습과 그런 사회적인 모습과 뭐 집에 있을 때 또는 친구들과 있을 때 개인적인 모습이 다르겠지. 근데 얘네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게 결국에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야. 이명준이 생각하는. 근데 이명준은 그러지 못했던 거고. 그래서 다시 이어서 보면은, 자, 자기가 무엇에 홀려 있음을 깨닫는다. 그 넉넉한 백길에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피하려 하고 총으로 쏘려고까지 한 일을 생각하면 무엇에 실었던 게 틀림없다. 큰일 날 뻔했다. 큰 새 작은 새는 좋아서 미칠 듯이 큰 새 작은 새도 은혜와 자기 딸이 된다. 물속에 가라앉을 듯 탁 스치고 지나가는가 하면 되돌아오면서 그렇다고 한다. 무덤을 이기고 온 못 잊을 고운 각시들이, 이것도 뭐야? 은혜랑 자기 딸이 손짓해 부른다. 내 딸아,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옛날 어느 벌판에서 겪은 신내림이 문득 떠오른다. 그러자 언젠가 전에 이렇게 마음이 놓이던 일이 떠올랐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활짝 웃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제 알았어. 이명준이 깨달은 거야. 아, 이 큰 새와 작은 새는 은혜와 자기 딸이구나. 그치? 얘네가 지금 날아다니는 공간이 어디라고 그랬어? 하늘. 바다잖아. 그러니까 푸른 광장, 바다잖아. 그치? 그럼 바다라는 공간에 이명준이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싶겠지. 자, 배를 타고 있어. 바다에 가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명준이 결심을 한 거야. 아, 바다로 떨어지겠다. 그래서 이제 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자기 마음속에 평화를 얻은 거야, 그냥. 이게. 그래서 밤중이 되는데. 자, 선장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얼른 손목에 찬 야광시계를 보았다. 마카오의 닷새는 아직 일렀다. 무슨 일이야? 석방사라는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누구야? 이명준이야. 이명준이니까 지금 투신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 하고 자, 지금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이 신고해 와서 인원을 파악해 봤습니다만 배 안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선장은 계단을 내려가서 물었다. 누구야? 없다는 게 미스터리 말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씨니까. 자, 이튿날 타고르호는 얘가 이 배 이름이 타고르야. 타고르호는 흰 페인트로 말쑥하게 칠한 3,000톤의 몸을 떨면서 한 사람의 손님을 잃어버린 채 물체처럼 빼곡히 들어간 남중국 바다의 숨김을 헤치며 미끄러져 간다. 흰 바다새들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 흰 바다새들, 요거 은혜랑 자기 딸 이 갈매기. 그래서 마스트에도 그 언저리 바다에도 아마 마카오에서 다른 데로 가버릴 모양이다 하고 소설이 끝이 나는데, 이 이명준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명준이 죽고 나서 이 새들도 없어지잖아, 그지? 그래서 이 새들은 사실 그러니까 이명준의 의식이 투영된 그런 사물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걸 해석할 때. 아무튼 이런 소설이야. 그래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어떤 그 이념 갈등 속에서 보통 어떤 한 남자가 어떤 이 현실에 더 이상 극복하지 못하고 그렇지 자살하는 스토리다. 근데 이게 이명준이라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부피성이지만 그게 자기한테 마음 편한 거죠. 아 나는 더 이상 어느 현실에도 속할 수가 없구나 하고 죽은 거야. 근데 이런 좀 어려운 내용이다. 그지? 94페이지 소프트치크 넘어와서 이제 발단 전개 위기 이렇게 소설 전개 5단계 쭉 있고 절정 결말까지. 그러니까 이 앞부분 줄거리에 발단 전개 위기가 있었었고 이제 절정과 결말을 보는 건데, 자 절정에서는 어떻게 됐냐? 포로 교환 심사를 받는 명주는 남한도 북한도 아닌 어디를 선택해? 그치? 1번 빈칸 들어갈 말 중립국이지. 중립국을 선택을 한다. 결말 보면 중립국인 인도로 가는 배 안에서 명준이 어디로 떨어진다고? 바다로 투신을 한다. 그 밑에 이제 작품 업축 보면은 작품에 나타난 남북한의 문제인데, 이 남한은 어땠냐 이 당시에. 자, 부패한 자본주의와 방탕한 자유만 있어 사회적 소통이 부족하다. 그래서 밀실이라고 표현을 한 거. 북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념에 사로잡힌 엄격한 사회 속에서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할 뿐 개인의 자유가 없다. 그래서 공허한 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명준이 추구하는 이상향이 뭐냐? 그래서 개인적인 삶과 사회적 삶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인데,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 푸른 광장, 바다가 되는 거야. 그 오른쪽에 이제 명준의 선택과 그 의미가 있는데, 명준이 중립국을 선택한 이유는 남북한 사회 어느 쪽에서도 인간다운 삶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뭐의 갈등이 없는, 그렇지? 이념의 갈등이 없는 중립국을 선택을 했다. 바다에 투신한 거는 이제 절망 속에서 체념이라는 되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선택을 의미한다. 왜냐 남한도 살아봤고 북한도 살아봤어. 근데 나는 이제 행복하지가 않아. 그래서 아무도 날 모르는 새 사람이 될 거야 하고 중립국을 가는데 내 과거가 나를 붙잡은 거야. 은혜가 떠오르면서. 그지? 아 나는 새 사람이 될 수 없겠구나 하고 그냥 갔다. 그래서 바다와 한 사발의 물의 의미. 그래서 바다 같은 경우는 좀 어떤 허황된 유토피아.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게 되게 상상을 했을 때 되게 좋은 곳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사상에서도 그렇고 공산주의 사상에서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말로만 들으면 굉장히 좋은 곳이야. 아파트 필요해? 모든 국민에게 1인 1 아파트. 차 필요해? 모든 국민에게 1인 1 뭐 자동차 다 이렇게 보급을 한다. 모든 걸 국가에서 주도를 해서 말만 들으면 좋아 보이지. 근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 어떤 사람은 세 대를 가지고 싶고 어떤 사람은 한 대를 만족을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무시한 어떤 허황된 유토피아라는 얘기를 받아가는 게. 근데 한 사발의 물은 결국 개인이 경험하는 실제 현실이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소재의 상징적 의미 나오지. 진정한 광장을 찾아 나섰던 명준의 삶의 모습 전체. 이게 뭐라고? 삶의 모습 전체가? 부채지 부채. 5번 빈칸은 부채. 근데 사복자리 여기 부채에서 여기가 사복자리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삶의 극한점이자 그다음에 새로운 삶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인식의 전환점이 된다. 그래서 죽은 은혜와 태어나지 못한 명준의 딸을 두 마리에 뭘로 인식을 해? 새야 새. 네, 푸른 광장은 은혜와 딸을 표상하는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공간이고 이념이 배제된 사랑과 자유가 존재하는 참된 광장을 이야기를 한다. 이 소설 더 어려운 소설이다. 95페이지까지 숙제 해오면 되고 문학까지 같이 하면 되고 이제 문법을 풀면 돼요. 문법. 문법 64페이지를 풀면 되거든. 64. 문법 64페이지.
문법 오랜만에 하니까 뭐 많이 까먹었겠지. 다시 복습 한번 하자고 생각을 하면은 어차피 너네 이거 2학기 아마 1차보다 시험 범위일 거야. 그러니까 다시 같이 하는 거야. 일단은 형태소를 다시 한번 먼저 보자. 형태소. 형태소라는 게 뭐냐? 형태소. 자, 우리가 이 형태소가 모여서 결국 단어를 만드는 거고, 그 단어가 모여서 어절과 구를 형성을 하고 걔네들이 또 뭉쳐서 문장을 만든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그 문장을 가지고 다시 문장 구조를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단어로 분석할 줄 알고, 너가 또 형태소를 분석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얘도 기초 개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얘가 빵꾸가 나면은 나중에 가서도 그렇고 발음할 때도 그렇고 다 망가지게 되니까 지금부터 잘 정립을 해놔야 되는 거야. 지식을. 알았지? 자, 형태소의 정의란 뭐냐? 형태소의 정의가 뭐야? 형태소의 정의.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그렇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야. 요거는 한 문장으로 외워야 돼. 너네 통으로. 통으로 한 장 외워. 알았지? 네. 나 같으면은 너를 틀리게 하고 싶으면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뭐 소리의 단위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자립성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야. 틀리잖아, 그지? 왜?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였으니까, 그지? 우리 사과 더 나눌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잖아, 그지? 왜? 사과를 사로 나누는 순간 사과라는 뜻이 사라지니까, 그지? 네. 형태소는 이렇게 하는 거였고, 자, 그래서 어떻게 형태소를 우리가 공부를 했냐? 형태소 분석을 어떻게 했냐? 자, 나는 밥을 먹었다 라는 문장이 있어. 이 문장을 형태소로 분석하기 위해서 일단 단어로 나눠야 돼. 문장을 단어로 어떻게 나눴어? 첫 번째, 뭘 먼저 해? 조사를 떼요. 띄어쓰기를 먼저 하지. 제일 먼저 보이는 거. 나는 띄고 밥을 띄고 먹었다 이렇게 끊어. 그 다음에 조사. 우리가 조사가 사실 뭐 배우긴 했지만 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근히가 을릴 정도는 아 조사구나라는 걸 알 거야. 나는 밥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나누지. 그럼 이걸 지금 문장을 단어로 나눈 거야. 우리는 단어로 나눈 거야. 그리고 이제 형태소로 분석을 할 건데, 형태소 이 먹다 같은 거 봤을 때 먹었다라고 쓰여 있는데, 자 우리가 뭐 먹다, 먹고, 먹는, 먹니, 뭐 먹었다, 먹었고, 먹었는, 아니 먹었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그렇게 단어가 다 바뀌더라도 우리는 무슨 뜻인지 알잖아. 왜? 이 먹이나 이 어쨌든간에 음식물을 섭취하는 이라는 의미를 안다고. 왜? 먹에 뜻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뜻을 가지고 있다. 같은 경우는 어떠냐? 과거. 얘는 그치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이잖아, 그지? 다는 얘는 종결이야, 종결 어미. 그래서 우리가 용언 같은 거 형태소 분석할 때 용언 이렇게 뭐냐 동사나 형태소 이런 것도 있잖아. 뭐 샀다, 뭐 빨갛다, 오늘 아까 문제에서도 새빨갛다 이런 거 있었잖아. 이런 거 있으면 일단 어미 무조건 먼저 자르고 시작해. 그럼 새빨갛다고 다로 무조건 날이잖아, 그지? 그럼 새빨갛다 그냥 나누는 거야. 새랑 빨갛다 이런 식으로. 알겠니? 아무튼 간에 이렇게 나눴어. 자, 그럼 여기서 뜻을 가진 건 뭐가 있어? 나. 그리고 밥. 그리고 뭐. 그치? 이렇게 뜻을 가졌다고 하는데 사실 뜻은 다 가지고 있지. 왜냐? 그러니까 형태소잖아. 는, 을, 다 얘는 다 형태소잖아. 형태소면 뜻을 가져야 하잖아. 그치? 자,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뜻은,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단어적인 뜻 말고도, 그러니까 나, 밥, 먹, 얘네는 오늘 어휘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 말고 문법적인 뜻을 가진 애들도 있다라는 얘기야. 예, 그래서 형태소에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는 것은 거기서 말하는 뜻은 문법적인 뜻도 포함이다. 어휘적인 뜻은 당연히 포함인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을 같은 거, 자 조사 같은 거 보면은 자 얘 앞에 있는 거는 목적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애야. 목적격 조사니까. 그리고 같은 경우 얘기했듯이 과거, 시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다는 문장이 끝났다라는 문법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오케이? 얘네도 다 뜻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다. 그래서 형태소는 그렇게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면은 실질 형태소라는 애로 하나 나누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뜻이 없어? 그럼 형식 형태소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옛날 책에서는 실질 형태소를 어휘 형태소라고도 했고 형식 형태소를 문법 형태소라고도 했어요. 혹시 시험에서 옛날 거 쓸까봐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막 갑자기 어휘 형태소 문법에서 안 배웠는데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휘적인 뜻을 가지면 문법 형태소니까 실질 형태소, 문법적인 걸 가지고 있으면 형식 형태소. 오케이? 이렇게 일단 집합 하나로 나누고 우리가.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나누냐? 이거는 이 자립성을 가지고 나눴었거든. 자립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립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형태소야? 의존 형태소라고 하지.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이렇게 집합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자립성을 우리가 그 흔히 생각하는 혼자 쓸 수 있는 이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헷갈리기가 쉽거든. 자. 또는 일단은 이거는 보면은 자 종호는 새 책을 샀다 해서 형태소로 끊어보면은 끊고 어미까지 끊고 조사 떼고 하면 끝이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 그지? 자 여기서 우리가 갑자기 보았을 때 너네가 이상하다 느껴지는 거는 새의 품사는 뭐야? 새. 관용사. 얘는 관형사야. 관형사가 어떤 애들인데? 관형사 어떤 애야? 뭐 하는 애인데 관형사가? 관계를 맺어주는. 아니지 걔는 관계어이지. 아. 관형사야 사 지금. 관형사는 수식어이야. 근데 뭘 수식해 그러면? 태양. 채언을 수식을 하잖아. 자 그럼 관계어는 채언을 수식한 아니 관형사는 채언을 수식한 애라고 했어. 그지? 네. 그러면 채언 없이 관형사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종호는 새 샀다 돼 안 돼? 네. 안 되잖아. 그러면은 관형사 얘는 자립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 그럼 자립 형태소야 의존 형태소야? 의존. 얘 자립 형태소야. 수식어. 자 그래서 헷갈릴까봐 이야기 해주는 거야. 얘 여기서 말하는 자립성은 띄어쓰기가 되는지라고 생각을 해. 띄어쓰기가 되는지. 자 관형사 같은 경우는 종호는 띄고 새 띄고 책이잖아. 그지? 얘 관형사 얘 자립 형태소야. 띄어쓰기 되니까. 오케이? 네. 자 더 좋은 예시로 들어주면은 명사의 종류 중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명사에는 자립 명사가 있고 또 의존 명사가 있어. 의존 명사에 뭐가 있었냐? 것 뿐 따름 대 이런 것들 있잖아. 새 것 이런 거 뭐뭐 할 뿐 이런 건데 얘네를 의존 명사라고 해. 야 말에 의존이 들어가 있어. 얘 자립 형태소야? 의존 형태소야? 얘 자립 형태소야. 봐봐 우리 자립 형태소에는 채언이 들어갔어. 채언 안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지. 그치? 명사 안에 의존 명사가 있어. 근데 얘만 따로야? 아니야. 왜? 띄어쓰기라고. 띄어쓰기. 겉뿐 따름 대하고 새 띄고 겉이잖아. 그치? 겉 따로 떼서 쓸 수 있잖아. 띄어쓰기가 되잖아. 그래서 의존 명사지만 얘는 자립 형태소야. 오케이? 근데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자립성은 띄어쓰기라고 생각해 여기서는. 알겠지? 나중에 한 번 더 다룰 거니까 그 정도만 하고. 근데 다만 이게 우리 하나 볼 거는 이거거든. 어쨌든 형식 형태소가 문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이거는 무조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데 조사, 어미, 접사, 조어적이라고 나는 부르는데 얘네가 이제 한국어에서 문법을 제일 어렵게 만드는 나쁜 놈들이다. 얘네 왜? 자 조사는 채언 뒤에 붙어서 조사들이 계속 바뀌어. 막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보조격 조사, 보조사 막 계속 나와. 그지? 이런 거 조사 계속 바뀌고 어미도 용언의 어간에다가 어미가 계속 붙는다고. 근데 우리 그냥 어미 생각하면 쉬워 보이잖아. 그지? 근데 뭐 명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이런 애들이 나온다고. 이런 애들이 붙어서 주어, 목적어, 관형어 이런 걸 만드니까. 그다음에 접사도 마찬가지로 그네부터 접사는 또 계속 바뀌어. 그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 때문에 어렵다. 아무튼간에 이 형식 형태소랑 의존 형태소에는 조사랑 어미랑 접사, 이 주어적이라고 하는 애들이 그냥 기본 빵으로 깔려 있고 뭐 나머지 사실 뭐 체형, 수식원, 독립원, 관계원 이런 애들이 어디더라 이런 거 외울 필요가 굳이 없기는 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거 봐봐. 종목 명사지, 그지? 명사는 뭐야? 채언이지, 그지? 얘 뜻 있어 없어? 뜻 있잖아. 그럼 실제 형태소겠지, 그지? 얘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너 누구 만났어? 종목 되잖아, 그지? 그럼 얘 자립 형태소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고 우리가. 굳이 막 이 표를 막 외울 필요까지 없다는 얘기야. 그냥 우리가 하나만 주의해야 될 거,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얘가 한 번 더 자르긴 해야 되는데 아따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먹었다처럼 봤을 때 용언의 어간 같은 거 있잖아, 그지? 이런 거 먹었다 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었잖아. 그리고 얘가 이제 용언의 어간이잖아, 그지? 용언의 어간은 자립 형태소야, 의존 형태소야? 의존. 얘는 의존이야. 자, 이걸 나중에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거든. 여기 뒤에 있는 이게 붙임표야, 붙임표. 붙임표는 뭐냐면은 뒤에 무조건 붙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조건 붙여야 된다는 건 뭐야? 자립성이 없다는 얘야. 오케이? 일단 이게 용언의 어간인데 얘 다에서 실질적인 뜻은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그래서 우리는 다만 주의해야 될 거. 용언의 어간은 의존 형태소인데 그냥 실질 형태소이다.
왜? 나머지 형식 형태소의 의존은 똑같아. 조어도 똑같고 실질 형태소랑 자립 형태소도 체형 독립은 수식어 관계 다 똑같아. 그냥 용언의 간만 위치가 달라진다. 요것만 주의를 하면 된다. 오케이? 야, 괜찮니? 이해하고 있지? 혹시 중간에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해줘야 돼. 알았지? 자, 그리고 나서 저번 주에 아직 지난주 복습 중이야. 아직. 자, 근과 간을 너네가 헷갈리는데 보통 간과 결합하는 애는 뭐야? 간과 결합하는 거. 미가 결합을 하는 거고. 근과 결합하는 건 뭐야? 접사야. 용언의 간은 뭐야? 어간. 뭐를 어간이라고 그래? 어간이 뭐야? 어간. 어간 어미는 아니잖아. 근데 어간 어미 어떻게 나오냐고. 그지. 용어는 당연히 가변어지. 용 활용이니까, 그지? 그지. 용어니까 활용할 때 간은 변해 안 변해? 우리 아까 먹었다 해서 먹이 간이라 그래서 용어의 어간. 맞아? 그지? 안다면 자, 아무튼간에 다시 이어서 용언의 간이 써야되잖아, 그렇지? 얘 실질 형태소에서 의존 형태소 막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먹었다 해서 먹 같은 경우가 용언의 간이었다. 얘는 활용할 때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그렇지? 안 변하는 부분이 간이야. 변하는 부분이 이라고. 먹다, 먹고, 먹는, 먹니에서 다, 고, 는니 얘가 이라고. 이해되니? 네. 자, 그러니까 이 어간과 어미는 언제 쓰는 경우냐? 용언이 활용을 할 때 쓰는 경우인 거고, 이 근과 접사는 언제 썼냐면은 이 어근이라는 게 어근의 뜻이 뭐야? 종교를 하나 믿긴 해야겠어. 자, 어근의 뜻이 뭐야? 어근. 우리 복습 테스트 할 때 내가 아까 얘기해줬는데 어근이 뭐였어, 얘들아? 그렇지. 실질적인 뜻을 가진 부분은 어근이라고 하지. 책에 이렇게 나와 있지, 그렇지? 어근은 실질적인 뜻을 가진 부분이야.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이야기했을 때 사과 같은 거에서 이 사과에서 실질적인 뜻을 가진 부분은 어디? 사과 그 자체지, 그렇지? 사과는 하나의 어근이야, 그렇지? 그래서 사과, 청사과, 풋사과 이렇게 예시를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잖아, 그렇지? 사과 하나의 어근이고 얘 하나의 어근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근과 근이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었지. 근 풋은 접사거든. 근과 접사가 붙어서 또 하나의 단어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어근과 접사는 언제 쓰는 개념이냐? 얘는 단어를 만들 때, 즉 단어의 형성과 관련된 개념이다. 그러니까 쓸 때가 똑같아, 달라? 전혀 달라.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근은 단어 만들 때 쓰는 애고, 간, 어미 얘네는 단어를 활용할 때 쓰는 애야. 그래서 먹다라는 것도 먹다 그만하자. 먹다 너무 많이 했다. 야, 가다로 하자. 가다. 아니야, 가다 말고. 먹다. 입다로 해. 입다. 옷을 입다 같은 거 할 때 입다로 할게. 자, 여기서 간이 뭐야? 입이지, 입. 왜? 입다, 입고, 입는, 입니 할 때 변해 안 변해? 입은 안 변한 애가 간이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입다에서 우리가 입다, 입고, 입는, 입니 활용을 할 수 있어, 그지? 네. 그런데 다 어떤 의미야? 뭔가 이렇게 몸을 주섬주섬 뭔가 하는 그런 행위잖아, 그지? 이게 왜? 실질적 뜻이 어디 있는데? 어근이 뭔데? 입에 있으니까. 그냥 입다, 입고, 입는, 입니 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자, 다, 고, 는, 니가 다 바뀌잖아, 그지? 우리는 이게 다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 같은 의미인 걸 안다고. 공통적인 부분이 얘밖에 없잖아, 입, 그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뜻은 얘한테 들어가 있다고. 오케이? 그리고 이어서 자, 이 피다를 보자. 이 피다. 이 피다의 간은 뭐야? 이 피지. 왜? 자, 이런 거 어간 찾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너네 문장 만들면 돼.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히다.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히고,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히니?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 피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이 피까지가 얘는 간이라고. 이해되니? 네. 자, 그는 뭐야? 어쨌든 똑같은 맥락이잖아.
실질적인 뜻은 어디 들어가 있어? 입에 들어가 있다고. 왜? 얘 히 없애봐. 히 없애도 우리가 입다라고만 쓸 수 있어도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 네. 그지? 이게 실질적인 뜻을 가졌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여기까지가 형태소와 어근에 관한 개념이야. 이해돼? 지지? 혜준이도 이해되니? 네? 야, 진우는 괜찮아? 점점 죽어가는 것 같은데? 자, 근데 얘들아 오늘 지도 시작도 안 했어. 야, 이제 단어를 볼 거야. 64페이지 보면 되거든 이제부터. 자, 단어라는 놈이 있다. 단어 뭔지 알아. 그지? 너네 생각했을 때 단어라면 이거 단어 아니다. 단어 아니다 라는 거 알잖아. 그지? 근데 단어의 정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모른다. 단어라는 애는 문장 안에서 자립해서 쓸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인데 그렇지 않은 놈이 하나가 있어. 단어 중에서 조사가 있지. 얘는 예외야. 근데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될 거 조사도 단어다라는 걸 외워야 돼. 알겠지? 이건 주의해야 되고. 자,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제부터 단어의 형성 과정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 건데 이 단어가 아까 우리 어근 하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지. 그지? 그런 애들을 우리가 단일어라고 이야기를 했어. 단일어는 어근 하나야. 꽃, 사람, 뭐 공부 이런 것들. 이건 이게 끝이야.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 공부 왜 하냐? 그지? 시간 아깝다. 단일어 그냥 아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복합어라고 하는데 얘를 공부를 해야겠지. 복합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 복합어도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 달라. 자, 복합어 어떻게 나뉘냐면은 일단은 합성어와 파생어의 개념으로 나뉘는데 이 합성어 같은 경우는 뭐냐?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애고 이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애야. 그러니까 어근과 어근, 그러니까 하나랑 A랑 B가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게 합성어야. 합성을 시키는 거야. 파생어는 뭐냐면은 이 하나의 어근에서 뜻을 뽑아내는 거야. 파생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파생어야. 그냥 이거는 헷갈릴 이유가 없어. 알겠지? 그리고 나서 우리 교재를 보면은 파생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 어근에 붙는 애가 접사들이 있잖아. 그지? 어근에 붙는 애는 접사인데 접사가 앞에 붙으면은 뭐라 그래? 접사가 앞에 붙으면 뭐라 그래? 두사. 두사지. 머리 두자야. 머리 두. 접두사랑 어근이 결합할 수도 있고 어근에다가 뒤에 오는 애는 접미사라 그래. 접미 꼬리 밑자야. 꼬리 밑자. 그래서 접두사와 접미사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접두사로 만들어진 파생어다. 그지? 그러니까 접두사로 만들어진 파생어다 해서 이름을 그냥 접두 파생어라고 이야기해. 접두 파생어.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지? 그냥 접두사가 만들어져. 그럼 얘는 뭐야? 접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는 뭐라 그래? 그지? 접미 파생어라고 하겠지. 그냥 용어야, 용어. 얘네는 접미 파생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우리 교재에서 표는 이렇게 끝나거든. 근데 표에다가 하나만 더 쓸게. 합성어를 어떻게 나누냐면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누는데 이거 이따 볼 거야.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나눈다. 이것만 써볼래? 합성어 옆에다가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써놓고 이것도 사실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 거지 어려운 내용은 또 아니다. 썼지. 아무튼간에 단일어는 어근이 하나고 복합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 또는 어근 플러스 접사야.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을 합성어 또는 파생어라고 하는데 지금 잠깐 파생어를 먼저 보자면은 파생어가 어근에다가 어근이 결합을 한다고 했잖아. 근데 교재를 보면은 대등적 합성어, 종속적 합성어, 그 다음에 융합적 합성어 이렇게 있을 거야. 융합 합성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대등 합성어는 대등하게 이루어졌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대등한 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이 어근과 어근의 의미 관계야. 대등 합성어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어근, 그러니까 A 플러스 B라고 썼을 때 이 앞에 있는 어근이랑 뒤에 있는 어근이랑 그냥 똑같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종속 합성어라는 건 종속이라는 거는 속해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A 또는 B가 그러니까 서로 다른 하나를 꾸며주는 거. 이걸 종속 합성어라 그러고 융합 합성어는 뭐냐면은 하나의 어원과 하나의 어원을 더해서 다른 뜻을 만들어내는 거야. A 플러스 B가 C가 된다고. 그러니까 뭐 몰라 기호로 나타내 보면은 뭐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 뭐 A, B 하고 얘는 뭐 이런 느낌이 되거나 얘는 뭐 C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얘는 대등 합성어, 얘는 종속 합성어, 얘는 융합 합성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예시를 보면 쉬워. 어려운 말이 아니야. 자, 손이랑 발이 합쳐져 손발이라 그래. A랑 B 합쳐져 손발. 손이 발 꾸며져? 발이 손 꾸며져? 아니잖아. 새로운 뜻이야? 손과 발이잖아. 그지? 그냥 이게 대등 합성어야. 이거 어렵니? 안 어려워. 그냥 뭔가 막 용어를 갖다 붙여 놓으니까 이건 뭐야 이러지만 사실 우리 머릿속에 다 아는 거라고. 어려운 내용 아니야. 그 다음에 종속 합성어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시. 너네 지금 가방 메고 있잖아. 책가방. 책 가방 있잖아. 가방인데 어떤 가방이야? 책을 넣는 가방이니까 책이라는 어근이 가방이라는 어근을 수식하고 있다. 돌다리 같은 거. 돌다리. 다리는 다리인데 뭘로 만들어졌어? 돌로 만들어진 거야. 이거야. 이게 종속 합성이야. 수식하는 거 알겠지? 안 어렵잖아. C 같은 거 새로운 거 뭐냐? 자, 나 이 성적을 얻기 위해서 피땀 흘려서 공부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 이게 뭐야? 노력했다는 얘기겠지. 이런 게 새로운 뜻 만드는 융합 합성어. 이거 세 개 어려워? 안 어렵지? 그냥 공부하기 귀찮은 것 뿐이야. 어렵지 않아. 근데 하나 주의해야 될 거. 융합 합성에서 내가 방금 피땀 얘기했잖아. 그지? 자, 내가 노력해서, 그러니까 내가 피땀 흘려서 이 성적을 얻어냈어는 노력을 했다는 얘기인데, 나 고문 받아서 피땀 흘렸어는 노력했다는 얘기야? 아니야. 그건 진짜 피와 땀이야. 이런 경우는 무슨 합성어야? 대등 합성어가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파악할 수 있잖아. 솔직히 그냥 문장 읽으면서 아 이거 피와 땀이구나, 이건 노력이구나, 이 정도는 알잖아. 그지? 보면서 융합 합성어면 전혀 다른 뜻이 나와야 된다. 이런 걸 알면 된다. 얘는 알겠지? 이어서 그 교재에 그 합성어 오른쪽 부분에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을 거야.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을 건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통사적 합성어는 일반적인, 얘네 어떻게 나누냐? 일반적인 문장 배열에 따라서 통사적 합성어는 일반적인 문장 배열이면 통사적 합성어고,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으면 비통사적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얘기만 들었을 때는 어렵진 않은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무슨 이런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이 일반적인 문장 배열이 뭔데? 라는 생각을 하겠지. 그지? 이런 거야. 그래서 아까 또 썼던 문장을 써보면은, 자, 종우는 새 책을 샀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자, 여기서 조사 같은 경우 있잖아. 조사, 그치? 여기 조사 있지? 조사는 어디에 붙어? 체온 뒤에. 체험 뒤에 붙잖아. 그치? 이 관용사는 어디 붙어? 그냥 체험 앞에 붙어.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명사 뒤에 체험 붙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일반적인 문장의 순서라고. 우리 는 종은 이렇게 말 안 하잖아. 책, 새를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지? 이거야. 이게 일반적인 문장 배열이야. 내용 안 어렵지 이건. 근데 이 비통사적 합성어는 뭐가 있냐? 얘도 비통사적 하니까 막 뭔가 말이 어렵고 한데, 예시를 보면 너네 다 쉬워. 자, 비통사적 합성어에 뭐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말의 일반적인 배열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지? 첫 번째 예시로, 자, 용언에 어간에다가 명사가 붙는 경우가 있고, 자, 두 번째로 용언에 어간에 어간이 붙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로 부사에다가 명사가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총 이렇게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 더 쉬워. 자, 원래 용언의 어간은 뭐랑 결합해? 용언의 어간 뭐랑 결합해? 어간. 어미랑 결합을 해야 되잖아. 근데 어미랑 결합 안 하고 지금 딴 놈이랑 결합하고 있다. 명사랑 어간이야. 명사랑 용언이랑 결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배열이 아니잖아. 단어 배열이 아니잖아. 이 얘기야.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아 이거라고 바로 나와. 자, 용언의 어간 더하기 명사. 왜? 덕 뭔데? 덕. 이불을 덮다. 용언 동사야. 용언의 어간에다가 밥 명사 붙였어. 이거야. 왜 이거야? 이게 비통사적 합성어야. 안 어렵잖아. 자, 또 뭐가 있냐? 이런 거. 먹다잖아. 여기다 거리가 붙은 거. 밑에 용언의 어간 더하기. 얘는 그냥 너무 쉬워. 자, 얘 뭐냐? 뭐 피부는 좀 그런가? 아무튼 뭐 건물자.
뭐야? 검다가 굵다 합쳐진 거야. 네. 뛰놀다. 뛰다랑 놀다가 합쳐진 거라고. 뛰다에서 뛰는 용언의 간이지. 뒤에 이건 뭐야? 놀다라는 용언이 붙은 거야. 이게 어렵니? 아니요. 하나도 안 어려울 거야. 자, 이거는 그냥 두 글자만 써봐라. 뒤에 뭐가 와? 박사. 응, 척척 박사. 이거야 예시가. 이게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진짜 하나도 어렵지가 않다. 그냥 너네가 조금 암기만 하면 된다. 어렵지 않아. 이해는 쉽다, 그지?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 그지? 자, 이렇게 하면은 합성어는 끝이야. 합성어 끝이고. 이제 파생어를 볼 건데 파생어도 크게 별거 없어. 파생어 크게 별거 없고. 뭐 접두 파생어와 전미 파생어인데 거의 교재 봐봐. 파생어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접두 파생어, 그러니까 접두사랑 어근이 결합하는 경우에 이 접두사는 뭘 하냐면은 그냥 새로운 뜻을 조금 더해준다. 특별한 뜻을 더해준다. 끝이야. 접두사는. 그래서 우리 풋사과 같은 거 했잖아. 풋사과 뭐 풋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뭐 맨발 이런 거. 발은 발이지. 그지? 근데 양말 신었어 안 신었어? 안 신은 발 맨발이라고 하잖아. 그지? 괜찮니? 괜찮아? 자, 손이야. 근데 맨손 장갑 꼈어 안 꼈어? 안 됐어요. 안 꼈어. 그냥 생손이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인 뜻 어근이니까 손이라는 어근에서 새로운 뜻만 더해주는 거야. 살짝 그지? 특별한 뜻만 달라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 밑에 그러니까 접두사보다는 접미사가 좀 더 중요한 거고 접사는 사실 외우는 게 제일 좋긴 해. 안 헷갈릴 거면 외우는 게 제일 좋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우리가 모든 접사를 다 알 수는 없어. 나도 마찬가지고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접사를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이가 접사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는데 접사가 헷갈리는 거잖아. 새빨갛다 같은 경우에, 그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찾냐면은 우리 확실하게 아는 건 어근이야. 어근이 뭔데? 실질적인 뜻을 가진 부분이야. 새빨갛다 같은 경우에 봤을 때 빨갛다가 있잖아. 그지? 빨갛다의 뜻이 있는 거 알잖아. 그지? 그럼 새는 따로 뗄 수가 있겠지? 그럼 거기서부터 생각을 하는 거야. 얘는 앞에 붙어있네? 그럼 접두사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접사를 찾을 때 잘 모르겠는 단어가 나오면은 글을 먼저 찾아. 알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전미사 얘를 볼 건데 얘가 중요한 거 전미 파생어가. 왜냐하면은 전미 파생어는 접두 파생어랑 마찬가지로 근에다가 좀 특별한 뜻을 더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뭘 할 수 있냐면은 품사를 바꿀 수가 있다. 품사를 어떻게 바꾸냐? 자, 지우다라는 동사가 있어. 그지? 근데 여기다가 뭐가 붙을 거냐면은 지우라는 어근이지. 그지? 어근에다가 접사 개가 붙을 수가 있다. 자, 지우다는 동사야. 지우 걔는 뭐야? 얘는 명사야. 이런 식으로 품사가 바뀐다는 거야. 자, 공부, 사랑 다 명사지. 근데 하다라는 접사가 붙어, 전미사가 붙어. 공부하다, 사랑하다 다 동사로 변해. 이게 전미사의 역할이야. 품사를 바꿀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에 봐봐. 그 마지막에 맨 밑에 보면 이제 헷갈리는 1% 채우기가 있단 말이야. 자, 거기서 이제 너네 생각을 해야 돼. 자, 새가 높이 난다 라는 문장이야. 그지?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뭐냐? 이라는 놈이 어미인가요? 또는 전미사인가요? 얘를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높이의 원래 원형은 뭐야? 원형, 기본형이 뭐야? 높다야, 높다. 그럼 높다의 품사는 뭔데? 형용사. 형용사지. 높다의 품사는 얘는 형용사야, 형용사. 자, 그러면은 여기서 높이 난다에서 얘는 뭐야? 얘 품사는 뭔 거 같은데? 자, 지금 이름도 외울 겸 한 번씩 다 물어볼 거야. 자, 수학. 이거 뭘 것 같아? 높이, 얘 품사. 우리 참고로 부품사에 명사, 대명사, 수사, 관용사, 부사, 그다음에 조사, 감탄사, 동사, 형용사 이렇게 9가지 있어. 부품사야. 자, 뭐 같아 수학? 부사 그다음에 소리는. 그냥 틀려도 돼. 그냥 너네 그냥 생각을 물어보는 거야. 소리는. 아니야 모르겠는데 없어. 아까 뭐 다 나왔어. 뭐 관용사, 감탄사 다 나왔어. 뭐 것 같아? 그 품사에 까먹었어. 자, 품사를 내가 까먹으면 안 되는데. 시험에 이것도 다 명사, 대명사, 수사, 관용사, 부사, 조사, 감탄사, 동사, 형용사 이렇게 9가지가 있다고. 뭘 것 같아 여기서? 느낌적으로.
그 다음에 혜준이는 부사. 그 다음에 재성이는 부사. 그 다음에 하연이는 부사. 그 다음에 지한이 높이의 품사 부사. 그 다음에 수빈이는 부사. 너 다들 부사라고 하지? 그 다음에 지훈은 조사. 부사. 그 다음에 진우 부사. 그 다음에 예주 어떤 거? 조사. 부사. 자 얘들아 새가 높이 난다가 있지 그지? 자 이 높이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수식. 뭘? 난다를. 난다를 수식해? 그럼 용언을 수식하는 거지 용언 수식하는 게 뭔데? 야 용언 수식은 아까 잘했잖아 얘들아 우리 수식 꾸며주는 거 관형사랑 부사밖에 없나? 그 관형사 못 꾸며주는 거였어 체험. 시험 꾸며준다 했잖아 그럼 뭐야? 부사겠지 자 높이 얘는 지금 난다를 꾸며주고 있다고 얘는 높이가 부사야 부사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높다는 형용사잖아 근데 높이는 부사지 형용사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요. 바뀌었지 그럼 얘는 접사야 어미야 이는 접사. 접사라는 얘기야 어미는 활용이잖아 품사를 바꾸는 게 아니야 얘는 용언이 계속 용언이야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느낌적으로 내가 이야기하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면 된다는 얘기야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을 한다 그러니까 거의 또 어떤 게 나오냐면은 새가 높게 난다라고 나오고 이 개를 물어보고 있거든 이 개 얘는 그러면 이제 어미라는 게 밝혀졌어 그지? 어미라는 게 밝혀졌는데 그러면은 얘의 품사는 뭐야? 높게의 품사는 뭐야? 관형사. 아닌 것 방금 3초 전에 이야기했지만 얘들아 어미는 품사를 바꾸지 않는다고 야 높게의 원형이 뭐야? 수사. 높다가 뭐라고? 그러면 높게는 뭐야? 형용사 이게 네, 형용사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럴 수 있어 자 그러니까 형용사의 역할이 뭐야? 형용사 뭘 형용사가 그래? 동사를 영어를 꾸며주. 명사를 꾸며주. 종교를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 이제 명사를 수식하는 건 영어의 형용사고 우리 한국어에서 형용사는 뭐냐면은 주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걸 형용사라고 해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고 그러니까 작은 꽃이 작다는 거야 이게 형용사야 알겠니? 알겠어? 그러니까 얘 뭐야 새가 어떻게 날아? 새가 나는데 높게 난다 지금 얘의 지금 상태를 알려주잖아 이 무슨 차이인지 알 것 같아? 새가 높이 난다면 새가 높이야? 아니야 이거는 나는데 높이 난다는 얘기고 얘는 새가 높게 나는데 뭐가 새가 높게 난다고 이 차이를 알 것 같아? 얘는 용어를 수식하고 얘는 이 주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그 얘기가 이해가 되니? 잘 안 되니? 이해가 돼야 되는데 새가 높게 난다는 아무튼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새가 높게 난다는 새가 어떻게 날고 있어? 하늘 높게 저 위에서 날고 있다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새가 높다라는 상태잖아 상태 이걸 나타낸다 알겠지?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그 헷갈린 20% 채우기 안에 보면은 아래에 이 같은 경우에는 접사 전미사라고 쓰면 되고 걔는 어미라고 쓰면 돼 썼니? 그 맨 밑에 헷갈리는 1% 채우기에 새가 높이 난다에서 이는 접사 또는 전미사라고 쓰고 왜 새가 높게 난다에서 걔는 어미라고 쓰면 된다 왜 A냐? 아니야 접사 그러니까 이 높이 얘가 부사니까 얘가 부사고 얘가 형용사라는 얘기지 아니지 그러니까 오케이 자 봐봐 네, 친절하게 내가 하나씩 써볼게 자 전미사의 성질을 보자 전미사는 일단 뭘 할 수 있냐 나 이거 질문 너무 좋았어 괜찮았다 전미사는 뭘 할 수 있냐 얘는 일단 근과 결합을 하겠지 그치 어근과 결합을 해서 뭘 할 수 있냐 일단 첫 번째로 특별한 뜻을 더해주거나 두 번째로 품사를 변환한다고 이게 전미사의 역할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봤을 때 높다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에다가 얘는 어비야 어비 이런 형용사가 있는데 지금
걔가 이렇게 있잖아. 높이가 있잖아. 높이 이런 식으로 있거든. 봐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 얘의 품사가 3049 얘의 품사가 부사라고 했잖아. 그럼 지금 높다와 높이의 품사가 같아 달라? 달라지. 이 다가 빠지고 이가 붙으면서 이렇게 되면서 품사도 지금 변환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 때문에, 그지? 근데 이렇게 품사를 변환하는 게 어떤 역할이라고? 품사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전미사의 역할이라고. 그래서 이가 전미사라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왜 접사? 접미사 아니, 그러니까 접사 안에 전미사가 있으니 접사를 접두사와 전미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미사로 써도 되고 접사라고 써도 되고. 오케이?